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김현민 기자와 더불어 이야기 나눠보는 투머치 풋볼 TM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김현민 기자의 방대하고도 위대한 자료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포스테코글루라는 새로운 감독이 와서 전술적 틀을 크게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 일단 연착륙하는 이미지가 손흥민 선수에게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예, 일단은 측면에서 조금은 처음에는 뛰면서 그러면서 미끼 겸 찬스메이커 역할, 그리고 또 이제 드리블 돌파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최근 본머스전 들어서는 약간 조금 해리케인이 연상되는 그렇죠. 예, 그런 플레이들을 하면서 또 다른 변화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사실 우리 국가대표팀에 오면은 프리롤을 특히 맡을 때는 아래쪽으로 굉장히 깊숙이 내려와서 그렇죠. 풀어주고 그리고 주변 동료들을 활용하는 플레이,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기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오면은 뭔가 조금 더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저도 여태까지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에서 요즘 나오는 플레이가 약간 좀 그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물론 이제 골을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약간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시원섭섭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굉장히 캡틴으로서의 정신적 지주 역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플레이의 영양가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술적 틀에 잘 맞춰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볼 텐데, 일단 본머스전 라인업이에요. 예, 뭐 맨유전에 이어서 이제 2경기 연속 동일한 선발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뭐 개막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딱 두 자리만 바뀌었죠. 네. 에멜송 로얄이 나왔던 자리에 이제 페드로 포로가 나왔고, 이제 그 스킵이 나왔던 자리에 파페사르가 나온 건데요. 근데 스킵 에메르송 선수 나올 때보다는 저 포로 선수와 사르 선수가 나올 때가 훨씬 더 그쪽으로부터의 빌드업이 좀 유연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포로 선수가 패스에 있어서는 또 일가견이 있는 선수인데다가 스킵보다는 사르가 이번 시즌 굉장히 폼이 좋습니다. 사르 선수는 완전히 스텝업 시즌을 맞이할 것 같죠? 예,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가 리틀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뭐 방긋방긋 웃는다, 재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어쨌건 최근 이제 사르의 활약상이 굉장히 많이 이제 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토트넘의 평균 위치가 경기가 흐를수록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맨 왼쪽이 이제 그 브렌트포드전이었는데요. 이때는 사실 너무 이제 라인을 끌어올리고 두 명의 센터백 제외하고는 전원 다 너무 올라가서 조금은 그 뒷공간이 이제 공략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위치도 다른 동료들과는 조금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예, 거기다가 측면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죠. 네. 예, 그렇게 뛰었었는데 맨유전에 이제 살짝 조정을 가져갔습니다. 맨유전은 선수들의 위치가 좀 더 가까워졌고, 손흥민 선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동료들의 위치에 붙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우도지, 메디슨과 함께 이제 삼각대형으로 패스를 상당히 많이 주고받기도 했었고, 또 이제 수비 밸런스도 어느 정도 잡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포로가 너무 전진하기보다는 조금은 수비적으로도 플레이를 했고, 또 이제 비수마도 상당히 커버를 많이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머스전에도 기본적으로는 백스리 빌드업을 상당히 많이 가져갔어요. 비대칭 형태의 3-3-3-1 같은 형태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해리케인스러운 위치로 에버리지 포지션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중앙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이거는 약간 히샬리송이 밀려난 부분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히샬리송 선수 나간 다음에는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이제 프리한 톱으로 왔으니까 그게 또 에버리지 포지션에 이제 아무래도 강조가 돼서 저런 모양이 더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전체적인 흐름은 손흥민 선수가 첫 경기에 비해서는 점점 동료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더 많이 엮어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흐름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도 변화가 있는 건데요. 브렌트포드전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사이드를 밟고 다녔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박스 안으로도 잘 들어오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맨유전도 물론 사이드를 더 많이 밟고 다니긴 했지만은 그래도 중앙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영향력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머스전은 거의 이제 하프 스페이스 딱 이제 손흥민 선수가 좋아하는 위치를 가장 많이 선점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맨유전에는 70분경에 이제 히샬리송이 빠지고 페리시치가 들어오면서 원톱으로 이동을 했었고요. 이제 그 본머스전에는 60분경에 원톱으로 이동하면서 10분을 이제 더 뛰게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히샬리송 선수의 활용 시간이 오히려 점점 감소하고 있다. 뭔가 본인도 조금 조급하고, 그러니까요. 그 표정을 보면 좀 짠한 면도 있고, 그런데
플레이의 영향가가 여전히 너무 없는 건 또 사실이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건데요. 사실 그가 맨유전에는 경합 승률이 8% 나왔었거든요. 네. 8%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수치인 건데. 히샬리송 정도의 또 피지컬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공격수가 경합 승률이 그거밖에 안 된다? 거기다가 히샬리송은 싸움꾼에 가까운 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네. 거칠게 부딪히는 선수였는데 본머스전도 경합 승률이 27%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면 뺏기거나 뭐 본인이 넘어지거나 하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특히 가장 이제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볼 밟고 자빠진 장면이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히샬리송은 지금은 더 이상은 선발로 쓰는 게 도리어 선수한테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차라리 교체로 상대가 지쳤을 때 나와서 일단 한 골 넣고, 그렇죠. 예, 그러고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프리한 톱 그리고 은근히 페리시치 선수 나왔을 때 이때 플레이가 분명히 좀 좋은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맨유전과 이제 본머스전 기록을 조금 살펴보면요, 일단 뭐 찬스 메이커가 됐죠. 네. 키패스를 2경기 다 연속으로 4회씩 기록을 했고요. 네. 예, 이거 거의 플레이메이커들이 기록하는 거거든요. 외질 같은 그렇죠. 선수들. 그리고 패스 성공률은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본머스전에. 네. 그리고 또 이제 빅찬스도 한 번씩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드리블을 상당히 많이 시도를 하는 거죠. 원래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을 그렇게 많이 치는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속도를 살려서 치고 나가는 유형이었지, 네. 드리블로 상대를 제끼는 유형은 아니었는데, 뭐 맨유전에 5회 시도해서 3회 성공시켰고, 또 이제 본머스전에도 3회 시도해서 2회 성공시키면서 성공도 많이 안 되다가 성공률까지 높았던 거였죠. 그리고 공중볼 경합은 안 하고 있지만 그라운드볼 경합은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원래 손흥민 선수가 경합 승률이 떨어지는 선수로 유명한데, 유명합니까? 예, 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좀 안 좋은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경합 승률도 굉장히 지금 이번 시즌 와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슈팅이 평소보다 지금 상당히 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죠. 맨유전은 그래도 측면에서의 플레이들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찬스 메이킹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비수마가 롱패스 준 걸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받아서 이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접는 동작으로 바란을 제치고 쭉 들어와서 사르한테 패스를 준 거를, 이거 사실 사르가 슈팅 가져갔어야 되는데 네네. 약간 터치가 길게 되면서 다시 클룹세스키한테 패스 줬고, 여기서 클룹세스키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을 향했던 거였고요. 네, 손흥민 선수의 기점으로부터 볼이 오른쪽까지 넘어가는 과정이었죠. 예, 그 다음에는 30분경에 메디슨이 수비 진영부터 쭉 볼을 끌고 하프라인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패스를 준 거를 이제 우도지가 측면으로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센스 있는 대각선 수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골문 안으로 세도에 들어온 사르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1차적은 오나나 골키퍼가 막았고, 2차적인 리바운드 슈팅은 마운트 맞고 이제 골키퍼한테 안겨졌던 거였죠. 네, 어찌됐건 이제 이런 장면들이 메디슨 우도지 선수와의 또 합이 이제는 좀 맞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네. 40분경에 판더펜이 이제 그 우도지한테 전진 패스를 준 거를 우도지가 손흥민 선수한테, 이거는 조금 그래도 중앙에서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금 공격수 위치에서 받았던 거였고, 손흥민 선수가 이타적으로 내준 거를 포로가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크로스바를 강타를 했었죠. 네, 판더펜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러니까 판더펜이 공중볼에는 좀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분데스리가에서. 그런데 그러니까요. 아주 준수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분데스리가가 190 넘는 공격수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수비수 공격수가 다 190 이상이 많던데요? 네, 그러니까요. 약간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조금 많이 떠나면서 최전방 공격수가 좀, 그러니까 일단 키를 키우자. 예, 그래서 심지어 장신 투톱을 세우는 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경합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판더펜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약해 보일 수가 있었다. 네,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오니까, 프리미어리그는 그래도 조금 키 작지만 기술 좋은 공격수들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장신 공격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분데스리가보다는 그래도 좀 평균이 좀 낮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52분경에는 메디슨이 이제 볼을 끌고 가다가 손흥민 선수 측면에 이제 패스를 준 걸 손흥민 선수가 태도에 들어오는 우도지를 향해 툭 내줬고, 여기서 이제 우도지의 슈팅을 오나나 골키퍼가 발로 막았던 거였고요. 64분경에 여기서 이제 그 메디슨이 일단 측면에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길게 패스를 준 걸 손흥민 선수가
볼을 끌면서 메디슨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메디슨한테 패스 주고 다시 리턴 패스를 받아서 이제 백패스 준 거를 비수마가 그대로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고요. 네, 이런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장면들이 다 좋은 공격 연계 장면인데 거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필수적인 롤을 하고 있다는 거. 네, 근데 이 경기에서는 조금은 측면에서 많이 플레이들을 그런 것들을 가져갔고요. 히샬리송이 빠지고 손흥민 선수가 톱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굉장히 좋은 플레이인 건데요. 네. 그 로메로가 이제 롱패스 준 걸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패스를 이렇게 뒤로 내준 거를 메디슨이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넘겨줬고 여기서 이제 페리시치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가져간 거를 벤 데이비스가 슈팅하는 척했는데 이게 안 맞고 조금 지나간 게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발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던 거였죠. 원래 축구에서 이제 골이 되려면 좀 빗 맞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 장면은 심각하게 빗 맞았는데 그게 골이 됐어요. 도리어 페이크가 돼가지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당황하는 장면이 있었던 거였죠.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 시퀀스 관여가 총 7회로 뭐 전체에서는 공동 3위였고 토트넘 선수들 중에선 공동 1위였어요. 슈팅 한 번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키패스 4회 그리고 이제 빌드업에서 이제 슈팅이 연결된 게 2회가 있는 겁니다. 맨유의 두 선수가 어쨌든 손흥민이나 메디슨보다는 높기는 하네요. 경기는 패했지만. 그렇죠. 근데 부페가 좀 많이 놓쳤었죠 이 경기에서. 사실 부페가 헤딩골만 넣었어도 이게 경기가 어떻게 됐을지 몰랐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까 칭찬했던 파페사르 선수 인발브먼트가 높아요. 관여도가. 그렇죠. 그리고 비수마까지 높게 나왔었거든요. 본머스전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약간은 경기 초반부터도 중앙에서 플레이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먼저 그 네투가 걷어낸 거를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도리어 측면에 있는 메디슨한테 패스를 줬고 이를 메디슨이 슈팅을 가져간 걸 네투 골키퍼가 막아냈고 그리고 이어진 히샬리송의 리바운드 슈팅까지 네투가 막은 장면이었고요. 또 이제 이거는 22분경에 요거 잘 만들었는데. 그렇죠. 메디슨 선수가 롱패스 준 걸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측면에서 드리블을 가다가 컷백을 준 거를 사르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제 골키퍼한테 막힌 거였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약간은 조금 케인이 생각나는 플레이였는데요. 저 중앙에 있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죠. 페리시치가 전진 패스 우도지한테 준 거를 우도지가 받아서 그대로 중앙으로 접고 드리블을 쭉 가다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이거 삼각 패스라고 하죠. 그냥 원터치로 툭 돌린 거를 우도지가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저거 잘 살려냈어요. 그러니까요. 슬라이딩으로 컷백을 준 거를 골문 앞으로 세도에 들어오던 클루세스키가 방향만 바꾸는 슈팅으로 이제 골을 넣었던 거였죠. 이 장면 보고 나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이런 티키타카가 토트넘에서 되네? 포스테코글루 감독 우주 명장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요. 페리시치가 일단 측면으로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클루세스키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줬는데 상대 선수 2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경합하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등을 진 상태에서 그걸 이겨내고 백패스를 준 거를 벤 데이비스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게 그 크로스바를 넘어갔었죠. 이거 아쉬웠어요. 정말 완벽한 깔끔한 어시스트가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 그것도 상대 선수 2명을 달고 버텨낸다. 이거 진짜 케인이나 하는 플레이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통계에서도 보시다시피 공중볼 뭐 경합 같은 게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저런 이제 등지고 피딩 이런 플레이를 손흥민 선수가 지금 꽤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역습 과정에서 벤 데이비스의 패스를 받아서는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 바로 위에서 페리시치를 향해 장거리 스루 패스를 쫙 찔러줬고 이걸 받은 이제 페리시치가 접고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으나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뭐 밈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아우시치인가? 뭐 페리시치 사실 뭐 페리시치 선수가 이 적합한 전술적 롤로만 활용하면은 나쁜 선수라고는 저는 생각지를 않거든요. 당연하죠.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크로아티아 황금 세대의 주역인데. 물론 이제 아주 절정기에 비해서는 나이가 이제는 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파괴력이랄지 정교함이랄지가 약간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또 저런 롤을 주고 페리시치를 또 페리시치대로 활용을 했을 때 둘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이거 약간 이 플레이 케인 손흥민 그거에서 많이 보던 그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손흥민이 케인이고 페리시치는 손흥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격 시퀀스 관여 9회로 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슈팅 2번에 키패스 4회로 최다였고요. 키패스는 슈팅으로 연결된 빌드업에도 3회 관여를 하면서 본인이 골을 넣지는 못했고 도움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은 공격에 있어서 항상 관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시퀀스 관여 9차례면은 아까 맨유전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렇죠. 네. 예. 전체적인 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콘테 감독 시절보다는 훨 나은 것 같아요. 완전히 지금. 다르죠. 훨 나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삼각대형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를 연상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가져갔는데 실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그 나 얘기했죠. 가르디올라 따라하는 거야. 예, 전술 따라하고 있다라고 얘기도 했고. 근데 그거는 약간 재밌는 표현이기도 했지만 네. 나름의 또 겸손함도 묻어있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엄청난 거를 지금 발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르디올라 감독 움직이는 모양이 다 이런 거 아니냐. 나도 네. 이제 이 트렌드대로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요즘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시 이제 막 칭찬받고 이러는 걸 보면 저는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아, 그러니까 예. 뭐 빅리그 선수는 뭐 처음부터 빅리그 선수고 뭐 빅리그 감독은 뭐 처음부터 빅리그 감독이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저 공부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뭐 꼭 네. 어디 출신이냐를 너무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 얘기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안 그래도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가 그 요코하마에서 이제 감독을 하고 있었을 네. 때 미토마랑 붙었을 때 네. 미토마가 대학을 조립했다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대학을 거친 선수죠. 그래서 아, 대학생이 얼마나 하겠어라고 생각을 했다가 미토마하고 하타테한테 두들겨 맞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가와사키 프론탈레의 아주 멋진 선수들이었죠. 예, 네. 그래서 그때 이름값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그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 이거를 한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모르고 있었다가 그거를 깨달았었고 예. 지금은 또 본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초반이지만 어쨌든 보여주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그 말을 또 잘 증명을 하고 있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토트넘이 원래는 이제 공격수 영입한다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럼 뭐 기프트 오르반이 특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최근 보도들은 이제 그 기프트 오르반 영입을 안 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일단 브레넌 존슨 선수. 네, 거기가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도 이제 그 토트넘이 브레넌 존슨 영입을 노리고 있고 많은 구단들이 브레넌 존슨을 원하고 있지만 첼시도 원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토트넘이 가장 앞서 있긴 하대요. 다만 그 영입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토트넘 내부 기자들 얘기로도 브레넌 존슨을 영입하는 거는 톱으로 쓰려는 게 아니고 오른쪽 윙으로 쓰려고 한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쿨루셉스키 선수보다는 파괴력이 있는 선수 그런 어떤 유형이 토트넘에 필요해 보이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약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브레넌 존슨이라면 뭐 잉글랜드에서는 예전부터 상당한 유망주로 꼽혀왔던 선수죠. 네. 근데 지금 공격수 영입을 포기하고 윙 영입으로 간다? 이 얘기는 그러면 결국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조금 더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지금 김현민 기자님께서 적어오신 거에도 손흥민이 오히려 히샬리송보다 앞에 있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 손흥민 선수 역할을 오히려 페리시치 쪽으로 주면은 지금은 또 괜찮아 보이고. 네.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토트넘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었던 선수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상대 선수들도 손흥민에게 많이 이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선수들이 넣다 보면은 그 선수들한테 이제 분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손흥민에게 골을 많이 터뜨릴 수 있는 찬스가 올 거예요. 네, 네. 거기다가 어쨌건 히트맵의 움직임도 점점 더 중앙 쪽으로 오는 걸 고려를 하면은 네. 저는 그러면 조만간 득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손흥민 선수 본인부터가 너무 조급할 필요는 뭐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팀이 잘 나가는데 그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축구 도사적인 면모 게다가 이제는 공식적인 또 캡틴 아닙니까? 네.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현재 나쁜 상태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러면은 오늘도 정말 김현민 기자님의 대단한 굉장한 경이적인 자료들과 함께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토트넘이 돌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물론 이제 말로 해도 다 유익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보여주면서 또 얘기를 하니까 설득이 안 될래야 또 안 될 수가 없는 김현민 기자의 어떤 역량을 오늘도 또 확인해 봤다는 생각이고요. 오늘 토트넘 코너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코너에서 다시 또 대한민국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중요한 클럽들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